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화요일 시작 오늘 8,000선 돌파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거래일 만에 8,000선을 돌파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장중 고가의 흐름으로 8,112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30만 원 선 넘어섰고 특이할 만한 건 SK하이닉스입니다. 13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20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수세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전반적으로 반도체, 유리기판, 스페이스X, 광통신, 건설 쪽에 매수세가 좀 붙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2%대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나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세, 기관의 매수에 함께 붙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벤처 그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거. 국민 성장분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상황인데 자금 유입의 흐름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뭐 반도체, 건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건설 섹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일주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지방선거, 각 정당별 그리고 후보자별 여러 가지 공약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6.3 지방선거 앞두고 건설 쪽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를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이전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지역 경제, 신산업, 주거 정책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릴 가능성이 있고 산업군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되면은 건축 자재까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건설주가 튀는 흐름들 이런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 주요 공약 부분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 원전 이런 쪽으로 갈리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력 공급에 대한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린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재생에너지는 풍력, EPC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 잘 보셔야 됩니다. 설계, 조달, 시공까지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 육상, 해상 쪽 해당이 되겠고요.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쪽에 대한 모멘텀 여러분 잘 아시고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인프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시죠? 그런 모멘텀이 일단 있고요. 우리가 태양광, 풍력 기반의 그 벨트가 조성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쪽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SMR, 추가 원전 기기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정책 안에서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주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방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이전,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러면 수요가 늘 거고 건설사가 뛸 거고 건축 자재 이런 부분이 동시에 인프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증권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룡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HLDNI, HS 화성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원전 이런 섹터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전 섹터와 그리고 수소에너지, 삼성물산은 6만 원 목표 주가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수혜예요. 그런데 당장 수준은 없을지라도 하반기부터 이런 모멘텀이 슬근슬근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IS동서 목표 주가 5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에 관련한 수혜주, 특히 건설주에서 볼 이슈 있었고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쪽에 자금이 쏠리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매기가 쏠리는 가능성,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 옥석가리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사상 최고치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오름폭 키우면서 코스피가 8,100선을 넘어섰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좀 강하게 몰리면서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08만 원 선까지 넘어서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기판단에서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LG이노텍은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섰는데 현재 업종별 상황 함께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반도체 기판, 반도체 전방위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안에서 강한 주목받으면서 27% 가까이 오르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도 오늘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19.78%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삼성전기와 LG이노텍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좀 줄지어 나오고 있는 영향이 꽤 큽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SK증권이 목표가를 200만 원으로 올렸고요. LG이노텍은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130만 원으로 제시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MLCC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 시장에서도 MLCC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 대만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 오늘 우리 시장이 좀 그대로 받아가면서 반도체와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로 매수가 강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이노텍도 MLCC뿐만 아니라 FCBGA 같은 고부관 기판 관련된 사업으로도 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장 안에서 기대감이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오름폭 키우면서 6.8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2.65%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신고가, 동반 신고가 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장 초반 잠깐 흔들렸었는데 다시금 이 오름폭을 키우면서 현대차는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도 1.4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1.86% 가까이 올라줍니다. 오늘 피지컬 AI까지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2% 가까운 하락으로 움직이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LG도 3.63%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 전방위적인 기술주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두산도 9% 넘게 올라줍니다. 두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주사단, LS 같은 지주사도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조선 3사도 좋은데요. 특히 하나오션이 5.81%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4% 넘게 올라줍니다. 지금 CPSP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캐나다 해군 측에서 국내 잠수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CPSP 사업 수주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이외에도 시장에서 방산주 주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란과의 휴전 합의가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좀 강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오히려 방산주 주가는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다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2%가량 상승으로 좀 가닥을 잡았고요. 다만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주항공단 안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 쪽으로 수혜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대우건설이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1.93%가량 상승 중입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 안에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로 좀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그간 좋았던 생명보험사들이나 은행 관련된 업종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된 기업들로 매수세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강한데요. 특히 지금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올라주면서 기판 관련된 기업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주목받아갑니다. ISC가 16%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HPSP라든지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 두 자릿수 급등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4% 넘게 오르고 있고 테크윙도 8% 넘게 급등하면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투톱이 캐파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반도체 전공정 장비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름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3.8%가량 상승 중입니다. 오늘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인데요. 네이처셀이 상한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스템의 미국 FDA 관련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코 2016이 이제 개막을 앞둔 가운데 29일에 개막합니다. 관련된 기업들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투심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HLB와 펩트론 같은 기업들, D&D 파마텍까지 7% 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을 키우고 있지만 코스닥은 조금 반납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데요.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적으로 조금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63% 가까이 오르면서 8,054선 지나가는데 장중에 약 10시 5분, 10시를 기점으로 8,100선을 넘어섰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8,100선은 내려놨고요. 8,060선 부근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 가까이 상승하면서 1,181포인트 지나갑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그간 시장을 팔았지만 비중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시장 수급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3,8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3,2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개인의 수급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6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됩니다. 오늘 메이저 주체가 양시장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 선물 시장도 오르고 있고 일본과 대만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어제 휴장이었고 오늘 열린 화요일 증시 8,100선 장중에 돌파했고요.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13거래 만에 들어온 흐름들도 긍정적인데 SK 하이닉스 하면 SK 스퀘어 생각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SK 스퀘어의 목표 주가를 1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50% 상향 조정한 거고요. SK 하이닉스 워낙 이제 SK 스퀘어의 순 자산 가치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SK 하이닉스 오늘도 200만 원을 넘어가면서 시총 늘고 있고 주가 상승하고 있고 연이어 이런 흐름들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식형 펀드에서는 하나 좀 뭐랄까 그 제도적인 부분으로 단일 종목이 편입 한도 10% 제한인데 그런 흐름으로써 SK 스퀘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흐름 아마 예전에도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의 비중이 5월 4일에 15.7%였는데 이제 전일 비중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2.2%까지 늘었기 때문에 오늘도 200만 원 넘어서면서 더 그런 비중이 느는 거기 때문에 스퀘어가 그 대안으로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인 기업 가치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 11월에 어떻게 보면은 순자산 가치 할인율을 팍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년까지 순자산 비율 이 할인율 같은 경우에 50%로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2024년도 말에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목표를 실현을 했고 다시금 재고 계획을 또 수정해서 내놓은 게 2028년까지 순자산 가치 할인율을 30% 이하로 낮추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부양의 의지와 다름없거든요. 이런 흐름들로 굉장히 도전적인 기업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SK 스퀘어도 잘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200만 원 넘어선 이후에 투자의 가치 대안주로서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대신증권의 목표 주가 150만 원 상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LG 이노텍이 황제주에 등극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당 일제 LG 이노텍을 사려면 100만 원 이상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기판의 매수세가 확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LG 이노텍에 대한 관심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LG 이노텍을 직접 쓰신 연구원을 연결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더 룸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뭔지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G 이노텍 직접 쓰신 하나증권의 김민경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민경입니다. 네, LG 이노텍 오늘 25%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침에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 주가 130만 원으로 상향하셨더라고요. 국내 증권사 밴드의 상단이었는데 어떤 근거로 목표 주가 상향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실적 측면에서는 광학 솔루션 부문 증인 가식성이 확보가 되었고요. 멀티플 측면에서는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가 RFSIP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FCBGA가 서버 진입이 좀 가시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멀티플 리레이팅 근거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 그런 쪽이 탄탄했고 이제 AI 시대에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패키지 기판 이쪽으로 실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이군요. 자, 그럼 고부가 가치 패키지 기판 이런 부분에 대한 주가 상승 모멘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들이 AI 시대에 빛나고 있을까요? 일단 패키지 기판 쪽에는 지금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디스플레이용 기판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패키지 위주로 좀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 매출에서는 절반 이상이 RFSIP 기판입니다. RFSIP 기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칩이나 모뎀 칩 같은 통신 칩 쪽을 패키징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바일 통신 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고도화가 되면서 RFSIP 기판에서도 대면적화, 고다층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전기 통로 역할을 하는 IOS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 솔더볼 대신에 카퍼포스트 같은 신규 제품이 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LG 이노통이 글로벌 최초로 개발을 한 제품이고요. 이런 신제품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글로벌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ASP도 기존 제품 대비해서 30-40% 이상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믹스 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좀 모바일 AP 향으로만 나가던 FC, CSP 기판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반도체 같은 신규 공급처를 확보를 하면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FCBGA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FCBGA를 24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후발주자인데요. 27년부터 서버급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작년과 이제 올해까지는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적자폭이 대폭 좀 축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까지는 PC 중심으로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비덴, 유니마이크론 같은 탑티어 업체들, 삼성전기 포함해서 27년까지는 현재 캐파가 모두 다 찬 상황이고 이런 이제 수급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이런 후발주자들에게도 서버급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우호적인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27년부터는 뭐 전장이라든지 서버급 스위치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대한 좀 제품 다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가동률 상승과 전반적인 믹스 개선을 통해서 27년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판, 패키지 기판이 매출의 7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AI 시대에 오늘 딱 황제주 등극한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 그리고 통신 쪽으로 더 모멘텀이 열려 있구나. 그리고 내년 하반기 흑자 전환, 기조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김민경.
전 사업부가 어떻게 보면은 우상향 패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LG 이노텍에 대한 전략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사업부가 우상형 패턴을 좀 보일 수 있는 LG 이노텍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민경 연구원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스페이스 X 모멘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우주항공 섹터 긍정적인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스페이스 X 상장이 되면은 금리가 더 중요한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해서 이 이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페이스 X 다음 달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데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조금 더 앞당겨져서 12일에 이제 나스닥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그런 기업 되겠습니다. 예상 시총이 거의 뭐 2조 달러가 되니까 굉장히 큰 그런 대여가 진입을 한다라는 건데 일단 나스닥 시총 10위권에 진입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에 이렇게 큰 대여가 들어오면 나스닥 100 편입을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단 들어오고 나서 며칠간 이 부분, 그러니까 시총 40위권 이내에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후에 빠르게 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 나스닥 100 편입이 좀 강력하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이제 스페이스X는 증시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우주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AI가 결합되다 보니까 막강한 그런 대우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파급력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PSR이라고 이런 부분 좀 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가가 매출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큰 성장주가 나스닥 100에 편입하게 되니까 성장주의 막강한 힘 이런 부분을 보이게 되니까 성장주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예민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주식시장, 특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인기가 날로 커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가치주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DB증권에서 이 리포트를 썼는데 결국은 화장품과 그리고 음식료 업종 이런 부분을 고루고루 배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음식료 이런 부분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민감해지는 그런 성장주 판도를 그릴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부분 고른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뭘 골라야 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까봐 한국투자증권에서 화장품에 대한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둔화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고 워낙 증시가 주도주 위주로 튀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주저앉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 화장품 지금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한 그런 근거를 보니까 수출 데이터 뽑은 거 보니까 5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좋지 않았는데 1일부터 20일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1년 대비해서 1년 전과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성장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미국 쪽 그리고 특히 중국 쪽이 잘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전후로 해서 쇼핑 행사 여기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판매 실적을 거두었고요. 중국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90% 가깝게 성장했기 때문에 면세점이 잘해줬습니다. 특히 시내 면세점 이런 부분에서 매출을 확 당긴 흐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따이공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5월 수치잖아요. 4월보다 개선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단 5월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틀린 적이 간혹 있어서 확정 그런 수출 데이터는 좀 보시기를 권유한다라는 그런 멘트도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사실 소비가 둔화되면 화장품을 잘 안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리스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월마트나 타겟이나 또 엘프 뷰티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러한 패턴을 좀 읽히게 했거든요. 미국 소비가 둔화되고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패턴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있는데 이게 오히려 K-뷰티에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와 2023년도 그때를 되돌아보면 미국 쪽에서 소비가 좀 둔화됐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K-뷰티가 쭉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을 것이다라고 예견을 한 거죠. 왜냐하면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K-뷰티 브랜드에는 워낙 마케팅을 잘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최근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붙어야 산다라는 입소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K-뷰티의 가격 경쟁력으로 이렇게 미국 시장의 소비가 둔화됐을 때 역으로 치고 들어와서 더 좋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정도 언급을 했거든요. APR 언급을 했던데 최근 밸류 그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매력적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한국콜마도 비슷하게 좀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2분기 정도 양호한 실적이 전망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APR과 한국콜마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빼놓으면 좀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또 LG 엔솔 관련해서 삼성 SDI,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엔 담은 그 하나증권의 리포트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S 관련주, 그 배터리 관련주가 1분기 실적 발표하고서는 잘 가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진입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적이 삐끗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못 받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되듯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ESS 관련주가 잘 못 가는 주가 패턴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엔솔 ESS 적자가 지속될 것인가 이에 대한 오해를 좀 풀자라는 의미의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 연속 ESS 관련해서 영업이익률이 적자를 좀 지속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게 수요 둔화로 인한 공정률 저하가 아니라 후공정 쪽이거든요. 이 팩 공정 속도가 저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 때문에 매출이 좀 안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하나증권 연구원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뭐 성장 사이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수요 둔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도, 공정 속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하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아무래도 리스키했던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2분기부터 수익성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잠정 실적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보시고요. 다만 매수 구간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여러분 투자하실 때 적정한 모멘텀을 잡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의 팁을 얘기를 해주면 이 2차 전지 관련주, 그러니까 배터리, ESS 관련주가 확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때 그때 딱 잘 잡는다면 매수의 타이밍을 잘 노린다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다,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그런 모멘텀을 잡아서 들어가긴 어렵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 가격적인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특히 ESS 관련주 투자하실 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성장펀드,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3거래 연속 오르는 흐름들도 있는데 그 직접적인 수혜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인데 미국 흑연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20%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과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 여력이 한 40%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가격이 긍정적이니 매력적이니 이런 흐름을 타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저렴해서 모멘텀으로 읽히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ESS 적자는 지속이 되지만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팩 공정 속도 저하로 인한 그런 리스크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면 긍정적인 패턴으로 읽힐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매력이 생겼으므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에코프로는 국민 성장 펀드 이런 부분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특히나 ESS 모멘텀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셨다면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또 8,100선까지 넘어갔던 우리 시장인데 긍정적인 패턴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누려보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가 네. 시작이 됐는데 8,100선을 되찾았더라고요, 장중에. 어떻게 패턴이 읽히시나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경제와 그죠 불가분의 관계다 보니까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신경 쓰는 거와 저는 흡사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이 포지션이 딱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포지션이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여튼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외인가 그동안 늘 매도를 했던 외인가 기관이 좀 받쳐주면서 가장 거기에 이제 1등 공신이 누구냐면은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입니다. 사실 이제 이 지난주에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170만 원, 180만 원대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좀 상당히 좀 매집이 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막판에는 기관들이 대놓고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여튼 지금 보면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오늘도 한 210만 원 주가가 220만 원까지는 흘러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갖추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두드러진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부터 MLCC 관련한 그런 어떤 종목들이 또 시세를 발휘해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막 콘덴서 같은 부분 사실 금요일날 상한가를 치고 오늘도 20% 넘는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격 인상이 있으면서 이 MLCC 관련한 이런 제품들은 그러니까 전자제품 회로에 그죠 이제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부품들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데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그죠 가전이라든지 IT 기계 이렇게 많이 이제 이 반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MLCC 관련한 요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지수를 더 한 단계 레벨업하는 지금 보면 사막 콘덴서, 사마전기 그리고 굉장히 이 시총들이 센 종목들이 거의 20% 가까운 이런 상승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수를 받치는데 계속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움직인다면 조금 그죠 가할 수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수를 견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층 더 가세해서 2차 전지들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제 금요일 날은 에코프로가 좀 상당히 좀 흐름을 좀 갖췄고 오늘도 에코프로의 흐름이 좋습니다.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지수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역할론에 있어서 상당히 좀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오늘 보면 아침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서 지금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움찔할 정도로 밀었던 엑스게이트가 오늘도 거의 20% 넘는 그런 어떤 급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뤄보면은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기술적 흐름보다는
수급을 좀 이해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오늘 수급이나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월등히 그죠, 뭐 좋은 흐름을 갖추고 있지만 되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짝 조정을 보고 있는 뭐 실적을 동반한 아주 좋은 종목들,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권에 두시면서 보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의 틀을 그죠? 여러분들께서 그 상승 종목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에 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을 따라갈 거냐, 이런 어떤 방향성을 잡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해서 뭐 화수목금 4일밖에 열리지 않고 다음 주는 6월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이 5월달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은 조금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많이 급등한 종목들의 어떤 기술적 흐름과 수급을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전략을 펼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말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5월 말 6월 초 전략 잘 세워야 되는데요. 다음 코너는 염승환 LS증권 이사 모셔서 자세히 수익률 업 시킬 수 있는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코스피가 장중 8,000선을 돌파하고 수출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1,520원에 육박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2일 원달러 환율은 1,517.2원으로 3월 31일 이후 2달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 들어 1,500원대 마감한 벌써 18번째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보통 주가가 오르고 수출이 늘면 원화 가치도 함께 강해지지만 지금은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와 글로벌 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까지 급등하자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에만 국내 증시에서 40조 원 넘게 팔아치웠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미국 공장 증설도 달러 수요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은 한국 경제 체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내수와 다른 산업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제 1,500원 환율이 뉴노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어, 5월 말 6월 초 굉장히 이벤트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벤트 좀 전략 파악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세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과 이란 전쟁 이것부터 좀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위기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거의 네. 그러니까 뭔가 합의는 돼가는 것 같은데 뭐 늘 그렇지만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항상.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혹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아까 아침에 뉴스 속보 보니까 또 이란 그 뭐 기뢰 설치하는 것 때문에 또 공격했다 뭐 이런 네. 뉴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늘 또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 방향성 자체는 결국 이제 뭐 늦어도 6월 안에는 뭐 합의가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좀 가고 있고 이란 측 언론도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호르무즈 제협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우라늄 농축을 어디서 할 거냐. 이란은 이제 이란 내에서 해야 된다. 이제 미국은 밖으로 빼야 된다. 예.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합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거의 근접은 한 것 같아요. 좀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쉴 때 아시아 증시 급등했고 오늘 이제 뒤늦게 이제 한국 증시가 급등하는 거 보면 뭐 결론은 우리가 모르죠.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일단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결국 조만간 전쟁 끝난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뭐 이게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에 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상수가 돼서 좀 일단 언급을 해드렸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오늘 그 스페이스X 관련해 가지고 또 모멘텀이 증시에 좀 불었더라고요. 근데 상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 대여인데 뭐 앞서서 또 시험 발사도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실어줬습니다. 2,658조니까 엄청 큰 거잖아요. 이게 미치는 영향이 한 가지 약간 블랙홀처럼 자금을 뭐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영향을 안 주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게 큰 회사가 상장하는데 예, 안 주는 거 안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예.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주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망가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일시적인 변동성이죠. 이제 그 뭐 ETF 추정하는 자금들이 당연히 이걸 또 이제 어느 정도 편입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같은 우주항공 내에서 어떤 건 팔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빅테크에서도 약간 이제 시총이 큰 기업들의 일부 약간 줄이고 이쪽 이제 스페이스X를 사야 될 것 같고 뭐 테슬라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방향으로.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이제 일시적인 수급 흐름이니까 사실 뭐 그런 변동성이 혹시 나온다면 그거는 당연히 기회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급적인 부담은 있더라도 이런 거대한 회사 지금 스페이스X랑 xAI가 이제 합병한 회사가 상장하는 거니까 우주랑 AI가 이제 동시에 상장하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엔트로피 또 오픈 AI가 지금 시가총액 거의 한 1조 달러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 줄줄이 대어들이 앞으로 상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AI가 뭐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진짜 이제 산업으로 인정받는구나. 그래서 상장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렇게 이제 대형 IPO들이 이제 갑자기 몰려서 상장을 한다는 건 이제 버블이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 징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버블이 뭐 갑자기 꺾이는 건 아니고 보통 버블은 나중에 물가 올라서 금리를 연달아 올릴 때 버블 꺼지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내년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투자분들이 생각할 건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그건 어쨌든 수급 이슈로만 보시고 일단 아 버블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예. 라는 어떤 그런 증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우주 항공 그리고 AI 이런 부분이 결합돼 굉장히 빅 대여 IPO 앞두고 있는데 버블 이런 부분들도 맞물려서 생각할 거리가 좀 있네요. 네, 오늘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는데 관련주에 이런 또 리스크와 또 모멘텀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6.3 지방선거. 네. 근데 관련 수혜주 찾기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사 뭐 건설주 이렇게 찾아야 된다 이런 것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까요? 글쎄 별로 수혜주가 없는 것 같은데. 전 수혜주는 없어 보여요. 뭐 지방선거라서 또 예. 그러기도 하고 뭐 대통령 선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수혜주 찾아서 뭐 매매하겠다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네. 사실 지금 온통 시장의 관심은 AI예요. AI 쪽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국내 정치 이슈랑 무관한 이슈라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아까 건설주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뭐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크게 수혜받을 만한 업종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다. 시장이 주도주도 없고 뭔가 되게 침체돼 있으면 이런 선거를 어떤 이벤트로 해서 종목장세는 나와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종목장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도주만 가는 거, 주도주 장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분위기를 좀 꺾기는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건설주가 올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국내 건설 경기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 증가 이런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올라간 배경은 해외 쪽이죠. 해외 중동의 재건 수주라든가 미국의 원전 수주 이런 건데 이건 뭐 지방선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건설주도 사실은 수혜받을 만한 거는 그렇게 딱 이렇게 만약에 수혜를 받는다고 해도 그 해외 쪽에서 받는 수혜 강도에 비해서는 현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사실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거죠. 지방선거 어떤 수혜주를 찾는 것보다 지방선거에서 이제 어떤 정당이 이기고 예. 만약에 민주당이 또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동안 상법 개정도 이끌어왔는데 만약에 또 이번 지방선거도 이기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정책 연속성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야당이 이기게 되면 또 이게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죠. 예. 정책 불확실성이 좀 이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결과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특정 업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방선거 이슈 다음에 그 정용진 회장 이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번 머리를 숙인 뭐 정용진 회장 진심 사죄했다, 뭐 어떤 변명도 할 필요 없이 제 책임이다 이런 이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주 관련해가지고 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네. 심각한 문제죠. 사실 이제 신세계는 그래도 워낙 이제 백화점이고 뭐 스타벅스랑은 상관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그 신세계 주가는 다 저번에 한번 또 신고가가 나긴 했는데 이마트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마트는 스타벅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 주주고 또 어쨌든 이게 누가 잘못했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명확하게 좀 뭐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정용진 회장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대국민 사과한 거 자체는 당연히 뭐 저는 괜찮은 사과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걸 안 하고 또 회피한다면 더 큰 리스크에 좀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주가도 아마 지금 정용진 회장이 지금 사과하는 걸 좀 받아들이면서 좀 이마트 주가도 좀 반등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복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주가가 이제 회복하는 거는 좀 시간은 필요하다. 그런 다만 원래 이마트가 이 사건 전에 실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매출도 좀 증가하는 모습도 나왔고 사실 스타벅스라든가 조선호텔 쪽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좀 이제 여기가 훼손되니까 뭐 일부 이익 감손이 있다 하더라도 조선호텔 쪽에서 돈도 잘 벌고 있고 또 동서원 터미널 갖고 있거든요. 자회사 중에 신세계 프로퍼티라는 회사가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동서원 터미널 개발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좋은 모멘텀 많고 PBR이 0.2배밖에 안 돼요.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좀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마트 주가를 본다면 더 저는 뭐 나쁠 건 없다. 이미 다 뭐 맞을 건 다 맞아버렸다. 사업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 쭉 풀어드렸고요. 염승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은 주도주가 워낙 좀 강하기 네. 때문에 그런 전략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SK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뭐 LG노텍도 이제 황제주가 됐고요. MLCC 유리기판 뭐 전반적으로 HBM 관련주 뭐 양자컴 이런 부분까지 같이 뛰는 흐름들을 갖고 있는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도 이제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주도주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당연히 8천 넘으면 좋긴 한데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포트에 주도주가 없다면 남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네. 굉장히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죠. 차라리 이렇게 오늘 주도주 없는 분들은 아유 차라리 이럴 거면 시장 오르지나 말든지 오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내 건 안 오르는데. 정말 하락 종목 수가 두세 배 더 많네요. 예. 왜냐하면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은 빠지는데 오히려 시장은 8천 넘어서 뭐 파티를 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자괴감이 큰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수백 번 겪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세장은 주도주만 가요. 예.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기예요. 그리고 장이 무너지잖아요. 주도주는 또 잘 안 빠집니다. 안 오른 그 기업들이 오히려 더 빠지는 지난주 월화수 기억나세요? 막상 삼성전자이닉스는 별로 빠지지도 않았는데 코스닥이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네. 그게 강세장이 되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와서 뭐 삼성하이닉스를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주도주를. 근데 다음에 혹시 조정이 꼭 나온다면 주도주를 일정 부분은 편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강세장에서 내 포트에 이런 주도주, 특히 AI 인프라 쪽이죠. 여기가 일정 부분 안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도 지수 만가도 계속 소외받아요. 그게 잔인한 현실이에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럼 이렇게 소외받는 내가 이제 주도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어디가 고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실적으로 간 건지 아니면 그냥 단지 기대감. 뭐 아까 우주항공 같은 건 좀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오면서 가는 기업들은 저는 오르면 오히려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요, 지금도.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삼성하이닉스는 여전히 저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PER 이렇게 올랐어도 7배도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도 나오고 이런 기업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단지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시장 좋아서 덩달아서 이렇게 너무 급등한 기업들은 오히려 이렇게 좋을 때 좀 일부 현금화를 해놓고
또 변동성 커질 때 재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내가 소외된 기업들, 뭐 주도주도 아니고 좀 이렇게 소외받는 기업들을 갖고 계시면 지금은 뭐 포지션을 바꿀 수는 없어요. 좀 기다리시면 이 강세장은 한 번씩 순환매 돌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타이밍 오니까 그렇게 해서 좀 주가 급등할 때 좀 속가낼 건 속가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코스닥이 지난 금요일 좋다가 오늘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좀 썩 강한 편은 아닌데, 하반기 아마 저는 한 가을 정도에는 코스닥장은 한번 올 거는 같아요. 가을이요? 네, 왜냐하면 10월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아마 코스닥 승강제라 그래서 1부, 2부, 3부 리그로 나누거든요. 아, 네네네. 그게 이제 아마 10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닥도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이거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시간 문제죠. 다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이쪽이 주도는 아니니까 네.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참 이게 그 8천 넘어서 모두한테 행복하면 좋은데, 삼성전자나 주도주 갖고 있는 분들은 연일 너무 기분 좋을 텐데 이 주도주를 갖고 계시 못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좀 고통스러운 네. 그런 좀 장세로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주도주를 편입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우신가 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들 잘 그런 부분 저희가 언급해 드릴 테니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님께서 또 지금 또 금리에 대한 언급을 해주셔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케빈 워시 그 신임 연준회장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그 금리 경로를 짤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뭐 이번에 연설하는 거 보니까 예. 자기 색깔을 안 드러내더라고요. 그냥 이제 나는 트럼프 말 안 들을 거야, 넌 독립적이다, 이 얘기를 좀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뻔한 얘기죠. 금리 인상도 할 수 있고 인하도 할 수 있대요. 약간 이제 다 열어놓는 건데, 결론은 뭐죠? 하반기 물가 보고 그냥 결정하겠다, 이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 끝나면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전쟁이 빨리 끝나주면 예. 국제유가 당연히 급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미국은 지금 미국 고용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단단하긴 한데, 그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도 드러났더라고요. 고용의 좀 취약성에 대해서 이게 멘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고용을 신경 쓰긴 쓰는구나. 그럼 여기서 물가만 잡히면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할 것 같은데, 근데 전쟁 안 끝나고 계속 늘어지면 뭐 인하는 당연히 없고 예. 반대로 인상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일단 케빈 워시의 그냥 이 취임 발언만 봤을 때는 자기 색깔을 드러내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6월에 FOMC가 열리는데 6월 아마 중순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케빈 워시가 처음 FOMC 데뷔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가 중요하고, 그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6월 12일이 스페이스X 상장일이고 아마 그 다음 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 되게 좀 변동성이 네, 좀 크지 네, 않겠냐.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장에 크게 뭐 영향을 줄 만한 뭔가 이슈는 없었다. 근데 케빈 워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금리 인상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눈치 입장에서 보이기도 하고. 그걸 네. 원하는 사람은 거기다 안 줄 가능성은 예.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뭐 물가만 잡힌다면 인하 쪽으로 좀 방향 잡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미국 경제가 AI 빌드 아웃의 역전이나 둔화에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팩트를 보십니까? AI가 네. 근데 모르겠어요. AI가 이제 시작된 지 한 3년 됐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침투가 좀 시작되고 있고, 사실 뭐 이제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산성을 혁명시키는 건데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저도 매일 쓰거든요. 매일 쓰는데 이 AI라는 친구가 점점 답변 기회가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난 이 정도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엄청 써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 심지어는 조금만 써 네. 이럴 때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써주니까 너무 좋아요. 제 리서치 시간을 엄청 줄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AI 없으면 못 살아요. 네, 당연히 못 삽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료 참 잘 만들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사님 하시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이제 리서치 하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선 한번 써보면,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게임이나 하고 이러다가 한번 본격적으로 이게 앱들 탑재되면서 네, 어떻게 네. 됐죠?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타신 분들은 이제 나 옛날로 운전 못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AI가 변화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제에 영향을 안 좋은 방향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류는 그동안 뭐 엄청난 변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도 그런 기술들이 나왔을 때 뭐 고용 줄어들 거다, 정말 큰 충격 받을 거다. 어떻게 됐죠? 경제는 계속 성장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AI가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AI로 인한 성장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 특히 AI가 좋은 게 비용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 로봇까지.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오히려 저는 좀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5월 말 6월 초 전략 결국 AI 전략으로 가볼까요? 근데 이제 네. 지금은 이제 8천까지 넘었잖아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30년 평균 PER 계산하면 네. 9,800 나와요. 거기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무리해가지고, 뭐, 이제 쫓아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주도주여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게 지난주 이 시간에 왔으면 되게 편해요. 그냥 투자하시면 됩니다. 공포에 사세요. 이러면 되는데, 8,000이도 넘어가지고. 이렇게 폭등한 상황에서는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좀 자제하세요. 예. 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수가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밸류는 싸지만 이거 삼성 하이닉스 때문에 싼 거죠, 사실. 그래서 여전히 주도주에 집중을 하시되 일단 내가 뭐 이렇게 현금 비중이 너무 높다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지난주처럼 흔들릴 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변동성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용하셔서 비중을 늘리시고 지금부터는 오르는 구간에선 저는 좀 관망하자. 네. 대신에 실적이 잘 나오는 주도주는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잘 나오는 거 체크하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 이런 시점에.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저는 계속 몇 달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냥 네. 삼전 닉스가 제일 싸요, 전 세계에서. 지금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은 없어요. 네. 실적도 좋고 둘은 여전히 PER 7배도 안 되는 회사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급나간다. 그러면 1순위는 여기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여기고. 근데 다만 이제 2순위로 볼 만한 거는 전 네. 2개 정도. 조선하고. 조선. 조선이 숫자가 잘 나오는데 주가가 못 갔어. 이제 네. 오늘 급등하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까지 사기 되게 좋았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긴 숫자는 안 나오지만 주가 너무 올라가긴 했죠. 로봇. 근데 로봇은 결국, 어쨌든 예. 이제 대세잖아요. 예, 근데 이쪽은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되고 중간중간 변동이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이용해서 좀 적절하게 로봇도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금 흥분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네. 천천히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런 방송 잘 봐야겠네요. 네, 네. 네,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투자 심리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염승한 LS증권 이사와 함께 5월 말 그리고 6월 전략 큰 틀에서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 체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시장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8,100선을 넘어섰고 개장 직후에 8,13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움직여줬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쉬었지만 아시아 증시가 열린 가운데 일본과 대만 시장도 반도체주가 움직여주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3% 가까이 오른 8,08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8,100선을 내려놓긴 했지만 여전히 8,085포인트 지나가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힘이 빠졌습니다만 여전히 1.6%가량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180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은 3.41% 가까이 오른 1,268포인트 지나가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단 안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5월 내내 한 달간 시장을 팔았는데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200억가량 시장 사면서 매수세가 가파르게 들어옵니다. 기관도 4,3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8,6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는 가운데 개인만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700억가량의 순매도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장에서 1,520원 선을 앞두고 마감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1,510원 선으로 내려오면서 출발했습니다. 종전 협상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1,508원 선으로 저점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앞두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화파워는 최근 캐나다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 펜비나 파이프라인과 친환경 발전 사업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한화파워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와 연계해서 이번 협력을 더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해군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여기에 탑승한 캐나다 해군 제이크 딕슨 하사는 마치 99년식 혼다를 몰다가 새 테슬라를 사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한국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CPSP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내달 말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온 가운데 하나오션 주가가 튀어오릅니다. 장중 고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종 고점 부근입니다. 12.52% 가까이 급등하면서 장 초반보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13만 7,500원 선 지나갑니다. 조선주 쪽으로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HD 현대중공업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75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장이 시작된 지 2시간가량 지났는데 반도체 기판주보다 조선 3사 쪽으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7% 넘게 매수세 몰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화 엔진도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6% 넘게 강세입니다. 79,700원 선 지나갑니다. 네이처셀이 2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조인트 스템에 대한 미국 시판 허가 신청이 빨라졌기 때문인데요. 네이처셀은 한국에서 진행한 조인트 스템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품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3상은 대규모 피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와 안정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한국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FDA의 심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임상 데이터 활용과 조인트 스템의 미국 시판 허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향후 FDA의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이처셀이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네이처셀 현재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29,2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HLB 같은 종목들 함께 주목받으면서 6% 넘게 상승합니다. 54,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 바이오텍 주가도 2%가량 상승하면서 14,47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8,100선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 일본과 대만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60일 휴전 연장과 최종 합의를 위한 MOU 체결을 논의 중입니다.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쟁점 중의 하나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에 유연성을 보이면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나란히 동반 신고가를 경신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가적인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74% 가까이 오른 30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30만 1,000원 선까지 넘어서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6.59% 가까이 급등하면서 206만 7천 원 선 지나가는데요. 오늘 208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고점을 높였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판주가 주목을 받았었죠. 삼성전기가 17%가량 급등세 유지하고 있는데 장중에 160만 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161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새로 써냈다라는 점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와 ETN이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가 결정되는데요. 이번 주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한 주 전략 그리고 오늘 장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대한항공이 오는 2026년 7월부터 기내 스타링크 위성 와이파이 서비스를 전면 무료로 제공한다. 최대 500mbps에 달하는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을 좌석에서 요금 없이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대형기부터 우선 도입된 후 오는 2027년까지 전 기종으로 전격 확대될 예정이다. 이용 승객은 비행 중에는 물론 탑승구 진입부터 착륙 이후까지 끊김없는 통신을 보장받는다. 특히 올해 말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도 동일한 스타링크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지상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하늘길 위에서도 그대로 구현되는 셈이다. 에어프랑스,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어 대한항공까지 가세하며 스타링크는 항공 기내 인터넷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후발주자인 아마존이 델타항공 등과 손잡고 추격을 예고했으나 당분간 일론 머스크의 독주 체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하늘 위 인터넷 무료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양시장 뜨겁게 타오르는 오늘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1순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을 잠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상승 전환이 됐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86만 원까지 나온 만큼 기대감에 매수세에 붙고 있습니다. 지금 기판주 랠리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비교적 상승폭이 크지 않은 이수페타시스 위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선주도 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우선주까지 고수들이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원택까지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기판, 지금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기판 랠리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지금 들어가기엔 좀 늦지는 않을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다시 매수 기회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기, 그다음에 LG이노텍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자 영역이죠. 지금 LG이노텍은 1900이 아니죠. 2008년도 수준을 지금 저기해야 되거든요. 2008년, 그 다음에 2010년, 그리고 2012년, 그 다음에 2016년 이렇게 지금 RSI 고점에 들어갔는데 지금이 가장 높은 것 같거든요. 지금 2019년이죠. 2009년도보다 훨씬 더 높아요. 2022년도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수치가 90이 넘었거든요. 지금 거의 90이군요. 88.86까지 갔어요. 지금 이런 식의 지금 고점은 2008년부터 찾았을 때 20년 만에 가장 높은 지금 상황이죠.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삼성전기도 볼까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가 이렇게 높았었던 적 없죠. 지금 가장 높습니다. 지금 삼성전기는 더 심하네요. 지금 얘는 지금 95.04입니다. 100 중에 95예요. 지금 저기서 신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수페타시스는 어떤가요? 이수페타시스는 미리 조정이 들어갔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보세요. 저게 왜 근거가 있는지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2023년도 7월이죠. 91.22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 이때 매수했으면은 또 고생이죠. 근데 언제 매수했으면 다시 됐습니까? 빠져나왔을 때 이때죠. 자, 그래서 다시 고점에 들어갔을 때 또 여기서 마찬가지죠. 2024년도에 여기서 만약에 사셨다면은 정말 고생을 하셨습니다. 반토막 났거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그랬죠. 2025년도 10월 달에 여러분들 작년에 뜨거웠을 때 이수페타시스가 왜 뜨거웠을까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라인이었잖아요. 그때 가장 뜨거웠을 때 샀으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14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10만 원에 거의 40% 마이너스 나셨어요. 자, 언제 샀어야 됩니까? 지금 또 왔죠?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10개월 선에 닿았을 때 이때가 또 인생의 기회 아니었습니까? 또 여기서 샀으면 또 40% 수익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과열권에 접어들지 않았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랑은 다르게 과열권에 접어들 때까지 보유할 수 있는 틈이 생긴 거죠, 지금 이것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16만 5천 원인 4월 달에 기록했던 이 가격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주당 한 2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기,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를 보셨는데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저렇게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뜨거울 때 들어가면은 손을 디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피해야죠.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아직 과열권이 아니니까 삼성전기, LG이노텍이랑은 틀리게 신규 매수의 기회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매수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가 그야말로 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장중에 200만을 넘어서 208만 원까지 돌파를 해내기도 했고요. 삼성전기는 연일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 두 종목 오늘 기분 좋은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고 있고요. 한편 LG전자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되면서 지금 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와 아주 IB투자는 오늘 올라주면서 매도 종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내일 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두 종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변동성도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두 종목의 시세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생기면은 중소형주가 위축되겠죠. 왜냐하면 삼전 SK하이닉스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2배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굳이 중소형주 들어가서 위험성을 높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더욱더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중 24.67, SK하이닉스 19.96,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니까 2.17, SK스퀘어도 결국 SK하이닉스 지분으로 오르는 거죠. 결국에 이 네 개를 합치면 25, 20, 22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50%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이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코스피에. 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2배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이 되면은 삼전 SK하이닉스로 더욱더 쏠림 현상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은 이제 중소형주, 특히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중소형주는 뭐 괜찮겠지만 소외되어 있는 중소형주는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는 완전히 시장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고 지수 관련 ETF가 출시가 되는 와중에는 더욱더 핵심으로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소외감은 더할 것이다. 10,000을 가든 15,000을 가든. 그거는 뭐 지금 5,000부터 얘기했습니다. 소외감이 더할 뿐이라고. 지금 그게 더 가속화될 뿐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시장에서 소프트뱅크 그룹이 8% 급등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을 도요타 자동차가 1등이었던 거를 완전히 제치고 소프트뱅크 그룹이 1등으로 올라서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 결국에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저렇게 1등을 올라선 이유는 지금 AI 씬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키옥시아가 우리나라 휴장일 때 급등했었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왕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키옥시아에서 싹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키옥시아 지금 6%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왕인데 키옥시아가 어떻게 비빕니까? 결국에 키옥시아가 우리나라 휴장일 때는 급등을 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급등을 하니까 키옥시아가 여기다 물려주고 나오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더욱더 불이 붙을 텐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입니다. 삼성전기, LG노텍, 그다음에 지금 뭐 다 보여드렸었죠. 아까 뭘 봤죠? 이수페타시스가 봤죠. 자, 결국 그게 문제예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높은 것도 알겠고 2배 레버리지 ETF 나와서 더욱더 수급 쏠리는 거 알겠고 키옥시아에서도 지금 이제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 여우가 형님 나타나셨어요. 열매 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신규 매수가 문제인 거죠. 신규 매수가. 삼성전자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2012, 17, 21년 그다음에 올해까지 거의 지금 한 5, 6년마다 나타나는 최고점의 과열권이거든요. 여기서 신규 매수를 얼마나 들어갈 수 있겠는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뜨겁게 과열권이었었던 게 있었나요? 2007년부터 없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과열권이거든요.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기가 정말 부담스럽죠. 여기서도 기회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 바로 4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4월 달에 잠깐 나왔었거든요. 과열권에서 살짝 빠져나오면서 10개월에서 나왔을 때 여기죠. 지금은 신규 매수가 아니라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신규 매수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거는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 자, 이제 버블맵을 보면서 브리핑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가 개장 직후부터 8,000피 6거래일 만에 재돌파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1에서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섹터 전방위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MLCC, 양자컴, 조선, 광통신까지 빨간불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양자컴의 경우에는 미국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 소식 받아가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강세고요. 보안의 경우에는 이 보안 관련해서 AI 기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광통신 전문업체 루멘텀 홀딩스가 간밤에 AI 확대 기대감 받아가면서 급등했고요.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도 현재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버블로 포착이 되고 있는 MLCC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시총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우선주 제외 시총 5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율주행 차를 사람에 비유하면 MLCC는 전기를 좀 안에서 안정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신경망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운전자를 보조하는 걸 넘어서 직접 판단을 하고 운행까지 하는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려면 MLCC 관련해서 투자가 좀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차들 관련해서 좀 강세를 이어가면서 MLCC 관련 종목들도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기 제외하고 또 MLCC 부품 관련해서 강세 좀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뭐 LG노텍을 봐야겠지만 아까도 계속 좀 그걸 명심하셔야 되는 게 가장 뜨겁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미리 샀었어야 됩니다.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삼성전기 지금 160만 원 돌파했죠.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서 더 가면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일단 현대차까지. 그렇죠? 삼성전기가 일단 현대차와 5위 다툼을 지금 하는 형국으로 가네요. 그렇죠? 자, 현대차도 지금 피지컬 AI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요. 우리나라 지금 정말 좋네요. 그렇죠? 정말 구성이 좋아요, 지금. 구성이 좋은 상태고 지금 LG노텍도 지금 따라오고 있죠. 39위에 있습니다. 야, LG노텍은 이거 상한가 가겠는데요, 지금? 100만 원 돌파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LG화학
거의 지금 따라잡혔습니다. LG화학 지금 예전에 2차 전지 때 LG화학이 아니죠, 지금. 자, 38위까지 LG이노텍은 오늘 노려볼 만하고요. 자,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진짜? 자, 지금 이 반도체 기판 그리고 MLCC 뭐 카메라 모듈 이런 회사였는데 갤럭시나 아이폰의 판매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가 좌지우지됐었는데 지금 완전 독립했습니다. 그냥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MLCC가 그 동그랗게 쌀처럼 생겼거든요. 모양으로 따지면 산업의 쌀이고 기능으로 따지면은 댐이죠. 전기를 모아놨다가 안 쓸 때는 전기를 모아놨다가 쓸 때 전기를 댐을 문을 여는 것처럼 저기 나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개수가 수량이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거는 휴대폰에 쓰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거기서 폭발해버린 거죠. 그리고 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기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휴대폰이 아무리 커져봐야 여러분들 모토로라 벽돌폰 들고 다닐 때 그 정도 크기가 돼도 얼마 안 들어가겠죠. 데이터 센터에 비하면 엄청 큰 대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오늘 MLCC가 지금 섹터별 상승률 1위죠. 사막 콘덴서랑 아모텍은 이미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삼성전기, GIS, 코칩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여기서 LG노텍하고 삼성전기는 둘 다 지금 이제 뭐 노려본다고 하면 또 지금 그런데 부담스러운데 신규 매수는 일단 여기서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자들은 끝까지 가야죠. 보유자들은 일찍 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언제 파냐면 1차적으로 과열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버텨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10몇 프로는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보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더 가면 뭐 180, 190, 200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쳐다보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신규 매수자들 아니면 기다리는 매수자들의 좀 한이겠지만 다른 종목을 찾아봐야겠죠. 우리나라에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어쨌든 삼성전기랑 그 LG이노텍 같은 경우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버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버블 섹터 우주항공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스페이스X의 차세대 발사체죠. V3의 시험 비행이 있었는데 해당 발사가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술이 좀 추후에는 나사의 인류 달 착륙 시스템에 좀 임무에 좀 들어갈 예정인 만큼 관심이 쏠렸는데요. 인도양까지 무사히 좀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6월 10일 상장인 스페이스 X에 대해서도 기업 가치를 더 굳건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사실 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스페이스 X 관련해서도 6월까지는 사실 무난히 좋을 거다.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좀 많은데요. 관련 종목들 없다면 지금 들어가기엔 늦은 건지도 궁금하고요. 들어갈 수 있다면 좀 그 틈새 시장이나 이 진입 타이밍, 모멘텀을 어떻게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이것도 사실 그 신규 매수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변동은 좀 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지분 관련주에서 약간 이제는 스피어, 오늘도 올라가는 거니까 HVM, 센서뷰 이렇게 부품 관련주로 약간 좀 매기가 넘어가는 건 있거든요. 그건. 그쵸? 오늘도 보시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9.82, 아주아이비 투자가 5.16. 근데 HVM이 26.64 상한가 가까이 갔고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21.40, 스피어가 14.25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부품주로 넘어갔죠. 근데 그 넘어간 이유도 왜 넘어갔겠습니까? 아주아이비 투자랑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이미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작년 중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건 과열권이 이거는 아까 뭐 다 보셨죠? 삼성전기, LG노텍 봤는데 이거는 수치가 그거에 비할 바도 아니에요. 지금 미래에셋 벤처투자 RSI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97.28입니다, 여러분들. 온도가 100도까지가 최고 온도라고 하면 98도에 가까운데 거기다가 손을 대면은 뭐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2도밖에 못 올라요. 100도까지 오르려면. 지금 너무 뜨거운 거죠. 지금 이거 아주아이비 투자도 얼마예요? 지금 이것도 93.22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2021년도에 아주아이비 투자 그랬었던 적이 있네요. 아주아이비 투자 2021년도 5월 달에 93일 때 여기서도 뉴스 다시 검색해 보세요. 이때
2021년도 5월 달에 온갖 장밋빛 뉴스 다 나왔겠죠. 여기서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몇 년이에요? 5년 동안 이거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버텨가지고 지금 수익을 냈으면 다행인데 버텨가지고 여기서 조금 올라와서 팔았잖아요. 5,000원에?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인생에서 세 손가락에 안에 꼽는 후회를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회할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HVM이라던가 지금 스피어가 올라오고 있는 거는 왜 올라오고 있죠? 지금 후속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스피어도 보시면 이미 90 이상이에요. 91, 92.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뭐 노려볼 수 있을 만하면은 이제 센서뷰 같은 정도인데, 왜냐하면 센서뷰는 지금 아직 오르질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5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로 노려볼 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던 선도 종목들이 계속 뜨거운 걸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센서뷰를 후발로 노렸을 때 지금 4,000원이라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가는 모습. 이런 거를 노려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 스페이스X가 만약에 상장이 돼버리면은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으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한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지금 기회가 있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꼬마 버블을 알아보도록 하게요. 네, 아무래도 많이 오른 만큼 현재 진입하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그나마 좀 후발 주자들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센서뷰, 스피어 관련해서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이 우주항공 섹터에 이어서 다음으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꼬마 버블 하나 뽑아주시죠. 네, 조선 기자재를 봐야겠죠. 조선하고. 자, 제가 스토리를 설명드렸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캐나다에 도착해서 아까 이제 그 소식까지 나왔더라고요. 뭐 테슬라를 타는 것 같다? 그 스토리가 지금 아주 좋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끝까지 봐야 돼요. 왜냐면 스토리 아무리 좋아봐야 뒤통수 치는 게 서양 어떤 옛날에 역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유럽으로 기울어가지고 우리 티센크루프 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너무 뭔가 스토리는 지금 완벽합니다. 그렇죠? 도산 안창호함이 진해에서 출발해서 아주 의미 깊은 하와이에 진주만에서 캐나다 장교 2명을 태워가지고 도산 안창호함을 같이 체험을 하면서 캐나다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또 뭐 테슬라 같은 그런 칭찬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보여드렸잖아요. 그 며칠 전에. 지금 조선주가 정말 중요한 구간에 막혀 있는 거 보여드렸죠. HD 한국조선해양 2007년과 2011년 역사적인 고점 2개 딱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진짜 역사적인 고점 2007년과 2011년 2개 막혀 있죠. 하나오션은 지금 거기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2013년 고점에 막혀 있죠. 여기서 역사적 고점 뚫으려면은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군함 쪽. 2007년과 11년에는 군함으로 가지 않았죠. 조선주의 슈퍼사이클로 민간 상선으로 갔잖아요. 그때 우리 뭐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거 유가 급등과 함께 그 발주가 돼가지고.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군함이 터지면 그때 없던 새로운 모멘텀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더 위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역사적인 고점. 조선주가 만약에 그 역사적인 고점을 날린다면 진짜로 제2의 시세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 수주가 아주 큰 건인데 정말 스토리는 완벽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지금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지금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지금 한 7개월 동안 행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터지면 20만 원을 향한 진군이 펼쳐질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면서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서 10개월 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로 뻗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산 안창호함 캐나다에 잘 도착했고요. 이 캐나다 수주 관련해서 좀 이루어질 경우 조선 기자재 쪽의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서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보고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슈 여전히 좀 회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 관련 파업 이슈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시청자들의 그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 주도 현황이 좀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 이게 굉장히 이제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의 이제 노동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네.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이 삼성전자 성과급 관련된 이제 노사 합의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지난 20일, 그러니까 지난주죠. 극적으로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21일을 기해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했는데 이 기한을 90여 분 앞두고 정말 그야말로 극적으로 정부의 막판 중재로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2026년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보면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경영 성과급 이거 신설하고 평균 임금을 6.2% 그러니까 기본 인상률은 4.1%고 성과 인상률은 2.1% 해서 이제 6.2% 인상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 디바이스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부분 우리가 DS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략 한 2억 1천만 원에서 이제 세전 연봉 1억 기준으로 보면 6억 원까지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예.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 가전, TV 뭐 이런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그러니까 DX 부분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600만 원 정도의 이제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잠정 합의안이기 때문에 지금 노조 조합원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 중이거든요. 투표 마감일이 27일 오전 10시라서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일 텐데 어제 오후 5시 10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거든요. 여기 투표에서는 지금 88.1%를 기록했고 2대 노조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인데 전삼노라고 줄여서 부르거든요. 네. 여기서는 83.1%를 기록을 해서 이 두 개 노조 합산한 투표율이 87.4%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죠. 이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서 또 과반이 찬성을 하면 이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과급 제도 개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인재 유출 이런 부분 굉장히 네. AI 시대에 메모리 네. 반도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좀 막을 수는 있는 건가요? 사실 그런 예. 것도 명분 중에 하나였는데 예.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보상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거에 명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인재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네. 거였는데 일단 뭐 메모리 부분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에 이제 지급 방식을 좀 눈여겨 봐야 되는데요. DS 부분이 특별 경영 성과급을 받는데 이거는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되 즉시 매각은 3분의 1까지만 허용을 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1년 뒤에 그리고 남은 또 3분의 1은 2년 뒤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이제 정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적어도 한 3년 동안은 장기 근속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인재를 묶어둘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뭐 글로벌 빅테크들도 자체 칩 개발에 이제 앞다퉈서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재 영입 엄청나게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이 인재를 데려오기 가장 만만한 건 사실 한국이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쌓아 올린 것만 봐도 이제 한국에서 빼오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이런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한 처우를 약속하면서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빼가기에 나섰었잖아요. 실제로 보면 뭐 최근 수치는 아니긴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퇴직률이 한 10% 수준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를 붙잡으려면 이제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높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주식을 활용한 보상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조언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이런 이제 주식을 활용해야 뭐 이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주식을 당장 처분할 수 있지 않다면 그 처분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그래도 이제 이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인재를 막을 수 있는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인재를 붙잡아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라는 조언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네. 갈등이 또 커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예, 노사 갈등보다도 노노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노노 있는 갈등. 상황인 예, 건데 예. 일단 이제 스마트 가전, TV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네. DX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DX 부분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쵸. 있는 건데 예, 예. 실제로 잠정 합의한 부결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1대 노조와 2대 노조는 지금 투표를 한창 진행 중인데 3대 노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동행 노조라고 부르는데
이 동행노조가 오늘 중에 수원지법에 잠정 합의한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행노조는 이 DS 부분, 그러니까 그 가전을 만드는, 그러니까 완성 제품을 만드는 그 부분 직원들이 주로 가입이 되어 있는 네. 노조인데, 초기업 노조가 DX 부분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서 이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투표에서 배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X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자신들한테도 투표권을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동행노조 사실은 처음에는 한 2,6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이 노사 협의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13,000여 명까지 가입 수가 늘었어요. 예. 그만큼 이제 DX 부분에 이 직원들이 좀 이제 결집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원래 이제 동행노조도 이제 초기업 노조하고 전삼노하고 같이 공동 추진 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 성과급에 대한 논의가 반도체 부문 쪽의 직원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불만이 많았고 DX 부분 직원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공투본을 탈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업 노조 측에서는 아니 동행노조가 공투본 탈퇴했는데 투표권을 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예. 입장인 거고 뭐 이제 동행노조는 우리도 직원인데 그러면 이제 투표권을 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DX 부분 쪽 얘기는 이런 거죠.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반도체를 비싼 가격에 사서 써야 되는 DX 부분에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을 때 반도체 메모리 가격 막 떨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안 나고 이랬을 때 DX 부분, 뭐 특히나 이제 그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버텼고 거기서 번 돈을 반도체 생산량에 투자하고 뭐 이럴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반도체 물 들어올 때 지금 노조할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아니야라고 이제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사실 반도체 부분 수익 일부가 DX 부분의 반도체를 좀 비싸게 지금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반도체를 팔아서 낸 건데 그걸로 DS 부분만 성과급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냐라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DS 부분과 DX 부분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DS 부분의 갈등이 조금 더 크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DS 부분 내에서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 내에서도 갈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DS 부분도 보면 이제 세 개의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고 시스템 LSI 같은 이제 사업부가 있는데 지금 메모리 사업부를 빼고 파운드리와 시스템 같은 곳은 이제 묶여서 비메모리 사업부입니다. 네. 근데 요 두 사업부 간의 성과급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은 사실은 다 메모리 사업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파운드리나 시스템 쪽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 사업부 쪽에 이제 성과급을 몰아주는, 왜냐하면 여기서 돈을 버니까. 이제 이쪽에 성과급이 이제 많이 쏠리니까 메모리 사업부에서 5년차 근무한 대리는 성과급으로 약 6억 원을 받는데 비메모리 부분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해도 성과급 한 2억 원 초반 받는 거에 그친다. 이러면서 이제 비메모리 사업 부분의 직원들이 좀 불만도 큰 건데 사실 이제 AI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뭐 그 고대역폭, 그러니까 HBM에서 굉장히 이제 잭팟이 터지면서 물 들어오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사실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HBM에서 좀 대응이 늦긴 했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이제 대응해서 이 AI로 인한 슈퍼 사이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는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시스템 이게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고 그 메모리 사업 부분과 이제 성과급 차이를 이렇게 두는 게 맞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런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성과급으로 인해 이제 DX 부분 내에서도 다 이제 이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노노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성과급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직원들의 연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네. 건데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 이게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지 그렇죠. 예. 일단 엄청 많이 올라가겠다 이런 그렇죠. 느낌은 있거든요. 예. 아마 모든 이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저렇게 받는다고 이런 네네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삼성전자 내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번 삼성전자의 이 성과급 관련해서 노사협의가 그룹 간, 그러니까 삼성 그룹과 다른 그룹 간, 그리고 삼성 그룹 내에서도 다른 계열사 간, 그리고 업종 간 이런 갈등과 양극화가 약간 이제 수면 위로 굉장히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그 잠정 임금안 타결된 걸 보면 사업 성과 300조 원을 기준으로 보면 DS 부분의 실적을 주도하는 메모리 사업부의 직원들은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만 최대 5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예. 연봉 1억 기준으로 이제 5천만 원의 성과 인센티브를 더하게 되면 연봉 외에 성과급만 6억 원이잖아요. 예, 거기에 예, 예. 이제 기존에 연봉 1억 원이 있으니까 이제
총 급여가 세전 기준으로 7억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리더스 인덱스라는 것이 매출 기준으로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 데이터가 있는 211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직원 한 명당 성과급을 포함한 실질 평균 연봉이 1억 원대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차이가 그래도 한 7배 조금 안 되게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소 중견 기업까지 포함해서 국내 모든 사업체의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5,061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전력기기 뭐 이런 데들이 다 지금 AI로 호황을 겪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조선, 방산 이런 업종들이 지금 호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데들이 지금 이제 영업이익의 몇 %를 딱 정해서 성과급 제한 없이 주는 제도를 이제 줄줄이 도입하고 있거나 이제 노조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근로자 3,000명 이상 기업의 노조 조직률을 보면 35% 정도인데 그게 이제 규모가 작아지면 뭐 100에서 299명인 곳은 5.4%밖에 안 되고 30에서 99명인 곳은 1.4%인데 아까 제가 근로자 3,000명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근로자 300명입니다.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의 노조 조직률이 35% 정도인데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노조가 있는 곳들이 많지는 않아서 이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이런 부분에서 또 나오고 있는 거죠. 합의는 됐고 이 노조 투표 결과 과반수가 이제 투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반수 찬성이면은 이제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갈등이 또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예. 이제 여러 대비로 이제 같이 예.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 그룹 내에서도 다른 계열사들의 예, 불만이 예, 지금 예, 이제 예. 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뭐 성과급 제도 개선이라든가 보상 확대 요구들을 이제 다른 계열사에서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디스플레이, 뭐 삼성 SDI, 삼성 전기 이런 데들을 올해 초에 이미 2020년 임금 협상 다 마무리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저렇게 노사 협의를 통해서 특별 경영 성과급 제도를 만드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에서도 이제 우리도 협상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거 다시 안 되면 우리 파업도 불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워낙에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의 큰형님이 삼성전자였잖아요. 뭐 그동안에도 뭐 임금 인상률이라든가 뭐 성과급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다른 계열사들이. 근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처우가 그래서 떨어진다는 의미로 삼성 후자라는 이제 어찌 보면 오픈 표현이긴 한데 좀 자주 섞인 표현인 거죠. 후자가 이제 그 뒤를 말하는 후자인 거죠. 삼성전자의 그 뒤에 있다는 의미의 삼성 후자라는 이 표현들을 좀 써왔었는데 그 뭐 이번에 삼성전자의 노조 협의가 이제 타결이 된 거를 보면서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불만들이 더 이제 심해진 거죠.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 SDI, 삼성 전기 임금 인상률을 보면 한 4%대에서 6% 초반이라서 삼성전자의 6.2%에 비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성과급의 기준을 기존에는 경제적 부가가치 우리가 이제 EVA라고 부르는데 뭐 이건 사실은 약간 기준이 모호해요. 회사가 정하는 거라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이제 반영을 하면 이게 이 규모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좌회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걸 아주 명확하게 영업이익으로 바꾸기로 협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계열사들은 여전히 EVA를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과거에 이제 흑자를 내고도 성과급 비율이 낮아서 성과급을 좀 덜 받았던 곳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뭐 2023년에는 연봉의 1% 수준이었고 성과급 이제 지급 비율이 2024년, 2025년에는 뭐 5%, 6%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이 노사 성과급 합의안을 보고 우리도 이제 투쟁에 나서야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워낙 핵심으로 들어서면서 지난해 성과급이 제로였었어요. 근데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메모리 사업 말고 적자인 부서들도 성과급을 받게 되네. 그럼 네. 우리도 뭐 캐즘으로 힘들긴 하지만 우리도 성과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의 계열사들 노조가 이제 성과급 제도 개편을 좀 요구하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이 오랫동안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는 이제 성과주의 논리를 좀 고수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인해서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이 가도록 이제 설계가 됐으니까 이 논리는 이제 무너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인사라든가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바꾸면 네. 이게 시차를 두고 다른 계열사들로 확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과급 제도 개편도 이제 다른 계열사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건 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화두를 좀 던진 네, 거긴 한데 네.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도 못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주인은 주주조차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배당 가능 이익 안에서 배당으로 몫을 챙기는데 노조가 그 앞순위에서 확정적인 비율을 요구하는 건 선을 넘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 지원을 확보를 해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SK 삼성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 사례로 국내 기업 노조들이 뭐 이런 비슷한 요구에 나서면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이제 다른 기업 노조들도 좀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 노조도 지난해 영업이익의 최대 15%를 성과급으로 요구를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이 20%, 뭐 현대차, 기아, 뭐 LG U+, HD 현대중공업 이런 데들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출이 그러니까 그 재무지표를 보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맨 위에 있고 예. 그 아래에 이제 매출에서 원가, 판매비, 뭐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을 빼고 산출되는 게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법인세, 이자 비용, 환차손 이런 것들을 뺀 게 이제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이제 삼각전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에비타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영업이익에는 이런 지출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법인세,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도 세금과 이자 내고 나면 적자인 경우들도 많은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나서 예. 이제 이자와 세금을 내고 나면 이제 마이너스라면 이거는 결국은 빚내서 성과급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추후 이슈가 있으면 꼭 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5월의 마지막 한 주인데요. 어떤 증시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ECTC 2016 전자부품 기술학회가 오늘부터 개최돼서 29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내일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됩니다. 목요일에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요. 금요일에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관련해서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해서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 포함해서 8개 운용사의 ETF 16개, 정방향으로 14개, 역방향 2개로 출시가 되고요. 또 미래에셋증권 ETN 2개, 정방향으로 내일 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좀 조건으로 의무이수 사전 교육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기본 예탁금 1,000만 원 이상 증권 계좌에 예치를 해야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출시 당일에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주식시장 변동성도 유의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관련한 삼성전자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전방 총파업 리스크도 일단락이 됐겠다. 증권사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165조 4,838억 원대로 122% 전년 동기 오를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723% 넘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기존 제품 감산 효과 조치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정말 슈퍼사이클에 도래했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올해 2분기 출하량과 가격 상승 지표, 삼성전자의 이 상승 지표를 좀 봤을 때 현재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디램 출하량 전 분기 대비 5.8% 오르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도 1.8% 성장률 좀 내다보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좀 전망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 관련한 소식도 만나보시죠.
추가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신한투자증권 190만 원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2배 이상 띄우면서 380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KB증권과 SK증권도 300만 원대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매출도 262.8%, 영업이익도 465.5% 가까이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안에 구체적으로 영업 부문별 이익을 보면 디램은 210조, 낸드는 56조 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웨이퍼 교환비와 HBM3 시장 과정 구조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아무래도 디램 가격뿐만 아니라 HBM 가격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게 처지면서 내일 있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해서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련해서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8천 유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 6% 초강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분석 중요한데 내일도 잘 들고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